예, 오늘 세뇌 탈출 18탄에서는 천기 누설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 평양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그 전에는 좀 다른 의도로 그 탄핵과 문재인 정부를 선택을 했고 대한민국 정치가 개판이 나도록 방조 내지 방치해왔다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일종의 스토리죠.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돼요. 몇 달,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작년 6월, 5월경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냐? 이게 평양 붕괴를 위해서 국제 공조 체제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의회,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 전폭적인 지지도 이끌어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딱 이 북한에 대한 포위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걸 기다렸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의회까지도 민주당까지도 전부 그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100% 지지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자면 모든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따라서 이런 천기 누설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반미주의자 아니에요. 또 친미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숭미라는 말을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숭배할 때 숭자.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게 일개 국가라기보다 인류나 문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그냥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이민자 그룹들이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회와 정치를 구성을 하고 그걸로 리더십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번영해가는 그런 아주 유니크한 그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반드시 반미적인 얘기는 아니란 말씀 먼저 한 자락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탄핵 정국,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그 4.13 총선, 2016년 4월 달에 있었던 4.13 총선이죠. 그 무렵부터 엄청 깊게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오바마와 클린턴은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으로 계승될 거라고 다 내다봤잖아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는 거의 아무도 예측을 안 했거든요. 이 시기에 그럼 오바마 정부는 도대체 어떤 방식의 대안 전략을 가지고 갔을까? 그리고 이제 2016년 12월 달에 선거에서 이겨서 1월 달부터 집권했던 트럼프 정부는 어떤 초이스를 했을까?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2016년 8월인가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을 날려요. 샬럿스빌 사건이라고 해서 백인 국가주의자 데모에 참여한 사람이 리버럴 진영의 데모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사람을 치어 죽인 사건이거든요. 버지니아 샬럿스빌 사건을 계기로 스티브 배넌을 경질하는데 그 경질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또 대안 전략은 뭘까? 이런 한 세 개 시기죠.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말기 2016년,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초기 2017년 한 7, 8월경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이렇게 해서 한 세 개 시기 동안 이걸 구별을 해서 미국의 한국 전략이 뭐였을까 이런 걸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게임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간에. 또 왜 박근혜라는 인물이 저토록 참 참혹하게 부당하게 제거당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져 있고 어떤 정치인도 어떤 언론인도 그걸 나서가지고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제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왜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2017년 2월 10일입니다. 그날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외국 기자들,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탄핵 반대 세미나가 열렸어요. 왼쪽에 앉은 분이 장신대의 김철원 교수님, 그 다음에 인지연 미국 변호사, 그 다음에 김평우, 그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쓴 대한변협 출신의 지금 현직 미국 변호사,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서 그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베테랑 그 미국 기자가 그런 말을 묻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세팅이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어로 그때 말을 했어요. 제가 영어 지금 문장 자체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세팅이 끝났다. 이미 되도록이면 너무 늦었다. 그게 2월 10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 시나리오가 다 완성돼서 그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제 귀를 안 떠났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제가 힐러리가 방한을 해서 그 추미애, 그러니까 이미 집권당이죠. 추미애 당대표랑 쎄쎄 호호거리는 걸 딱 보고 그때 발언하는 걸 보고, 예, 저 자료 보면 힐러리 나오죠. 힐러리가 그때 이제 대선 떨어지고 난 다음이에요. 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방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0월에 추미애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이 그게 김정은을 오히려 좋게 만들어줄 뿐이다. 그런 정책 쓰면 안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중국 역할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아시잖아요. 오바마 클린턴의 그 노선을. 친중 노선 아니에요, 일종의. 그리고 필요하면은 한반도를 중국에 내주겠다. 뭐 이런 노선이잖아요.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아,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돌아가 보죠. 이 탄핵 정국이 막 시작될 무렵인 2016년 11월 9일 이제 본격화될 때예요. 그때 주한 미 대사관이 그 미국 대선 개표시랑 함께 보기 행사를 열었어요. 힐튼인가에서 열었어요. 밤새 같이 보는 행사인데 주한 미 대사관은 국무성 산하잖아요. 국무성이 해외정책 총괄하는 데 아니에요. CIA 빼고는. 국무성은 힐러리의 터밭이거든요. 얘들이 그 대선 개표 실황 함께 보기 행사를 할 때 한국인들을 초청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틀어놓은 방송이 CNN이었어요. 즉, 그 당시에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한다라는 걸 국무성 관리들이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이 한국인들한테 메시지를 발신해? 힐러리가 아까 말했듯이 추미애 만나서 그런 소리 하는 인간인데? 그리고 CNN이라는 건 친힐러리 친위부대 방송이잖아요. 그 당시에 힐러리가 된다라고 믿고 그냥 힐러리한테 몰빵한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진에 보시죠. 저게 그 당시에 그 11월 9일 날 힐튼으로 기억해. 힐튼에서 열렸던 주한 미 대사관이 주최한 미국 대선 실황 함께 보기 행사의 행사장 사진이에요, 저게. 자, 힐러리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자고요. 힐러리는 2012년 9월 11일 날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그 과격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한테 습격당해가지고 미국 대사까지 해서 전부 몰살당한 사건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영화 만들었죠. 실화에 바탕한 영화. 그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13시간. 케이블에서 한번 사서 보세요. 참 좋은 영화고 슬픈 영화예요. 13시간이란 영화인데 그 사건이 나기 전에 그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힐러리인데 힐러리한테 여기 굉장히 위험하다. 경호 강화해주고 해병대 강화해주고 정보전을 강화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고요. 힐러리가 다 개묵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난 다음에 힐러리가 청문회에 불려다녔는데 이 여자가 말을 뻔뻔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그때. 그 이제 힐러리라는 여자가 제가 보면은 굉장히 그 무책임한 여자예요. 이 벵가지 사건인데 이걸 벵가지 어택 인시던트라고 부르는데 이 2012년 벵가지 사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그
아주 위험한 여자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번에 그러고 나서 2017년 대선 떨어진 다음에 이걸 왜 기어 들어오냐고요. 기어 들어와서 트럼프 공격하고 추미애랑 쎄쎄쎄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 압박하면은 그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뿐이다 이런 개소리하고서 돌아갔어요, 힐러리가. 자, 그럼 이제 그림이 맞춰지잖아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힐러리였고 그 힐러리가 주한 미 대사관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박근혜는 눈에 가시예요. 왜냐? 아시지만 박 대통령은 흡수통일 비전을 막 얘기한 사람이라고요. 평양 이제 붕괴한다.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 다 안아들여야 된다. 심지어는 201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북한 주민 전체를 자유대한의 품에 안겠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란 인물 자체가 고지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헌법 3조에 따라서 통일을 생각한 거예요. 헌법 3조가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이다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국민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줄곧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평양이 붕괴해 간다는 건 보인단 말이에요. 저거 손은 써야 되겠어. 이제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 그런데 저 여자가 흡수통일 막 그런 식으로 막 국민을 몰고 가고 그런 우파 민족주의예요. 일종의 우파 민족주의로 대한민국인을 몰고 갈 그런 그 사람들 관점에서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대통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한반도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 취해야 될 정책에 손이 딱 묶이는 거예요. 박근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드러내자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이거 드러내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의 그 제도권 상류층이라는 게 굉장히 사대주의적이에요. 이건 뭐 왼쪽 오른쪽 가릴 거 없어요. 다 사대 미국 눈치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친미, 뭐라 그럴까, 미국 눈치 보기에 아주 그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어떤 시그널을 딱 아주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보여도 이제 박근혜 드러내도 되는 보다. 이러고서 그냥 다 패거리 짜고 전부 칼 들고 등짝에 막 칼 지르는 거예요. 야비하니까. 야비하다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기본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가장 성세가 컸던 신문사는 믿거나 말거나 한국일보예요. 그 한국일보 언론사관학교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심지어는 KBS, MBC까지 방송사까지 보도국장, 그 다음에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내놓으라 하는 주필, 논설위원 전부 한국일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론 육사라고 불렀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일보가 모든 언론사 중에 제일 먼저 공채제도를 도입한 언론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빨갱이 운동할 때니까 이제 위장 취업을 해야 돼서 85년도 초에 한국일보에 위장 취업을 했다고 기자로. 그래서 한국일보에 위장 취업한 상태에서 86년 말 87년 초까지 그 신문사의 흐름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저는 이제 87년 2월인가 3월부터 1월 말인가부터 제가 지하생활 시작했거든요. 도망쳐가지고 저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하생활을 했는데 다시. 그 지하생활하기 직전에 몇 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요. 그때 이제 미 국무성 산하의 기관,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미국 문화원, USIS라고. 대한민국의 이제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이런 게 그 미국 문화원이에요. 그게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데 있어요. 그 굉장히 고급 인재가 와요. 제가 나중에 광주에서 미 문화원장을 한번 만나서 누가 소개해서 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이쁘고 세련된 여자인데 하버드 박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인재들이 오는데요. 그 미 문화원이. 그 미 문화원, 서울 미 문화원의 핵심들하고 이 주요 언론사의 편집국장, 외신부장들이 계속 밥을 먹어요. 85년 말에. 86년 말에. 그럼 밥 먹으면서 그냥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발신하면 수신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내란 음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작 음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돌아와서 언론쟁이들은 무슨 짓을 하냐? 86년 말에 기억하실지 몰랐지만 황색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87년 6월 항쟁 이전에 필리핀에서 마르코스에 대한 대중투쟁이 있었어요. 그때 노란색을 다 썼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그걸 본따 가지고 노란색을 그쪽 색깔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이 전에 내려와서 세월호 노란 리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의 원조는 어디냐?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막강한 정치 세력의 그 정치색의 원조가, 칼라의 원조가, 그러니까 색깔혁명, 칼라 레볼루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색깔혁명의 원조가 필리핀이고 그 필리핀의 색깔이 노란색이었다고요. 그 필리핀의 이제 그 86년 민주화 투쟁인데 그걸 이끈 게 암살당한 아키노 상원의원의 부인인 코라손 아키노예요. 그림 보시죠. 저 코라손 아키노가 이제 그 노란, 나중에 필리핀 대통령까지 했을걸요, 저 여자? 그 노란 그 우비 입고서 그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사람들이 근데 그때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얘기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키노 가문이 보통 가문은 아니에요. 마닐라 시내 부동산의 3분의 1이 아키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닐라에 관광 가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300m 걸었으면 100m는 아키노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영화, 저 동성애 자기나지만 저 장국영 좋아하는데 장국영이 굉장히 엄청난 그 성격 배우잖아요. 장국영의 영화 중에 베스트 성격 영화 꼽는 게 아비정전 아니에요.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비정전 보면 그 홍콩 여자가 아들을 버려두고 필리핀 부호의 후처로 들어가죠. 그 아들이 암흑가에서 활동하다가 총을 맞아서 배에 관통 입은 상태에서 필리핀에 그 자기 엄마를 찾아가거든요. 그때 그 집에 정문을 통과해서 걸어도 집이 안 나오는, 건물이 안 나오는 대저택을 걸어 들어가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그 자조적인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마닐라 대학생들, 똑똑한 그런 출신들이 필리핀에서는 100대 가문 안에 태어나든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엄청난 이 계급적 그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민주화의 상징인 그 아키노 가문이 마닐라 시내 부동산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로 그게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인지 우리가 느끼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만약에 저기 어느 재벌집이 서울 시내 부동산의 3분의 1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그날로 집안 불날걸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다시 한번 보죠. 그 필리핀이 아무튼 황색혁명이라는 게 저런 아키노 가문이 이끌어서 만들어진 혁명이고, 그때 노란색을 썼다고 해서 노란 티 입고 다 시위하잖아요. 자료화면에서 보이듯이.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노란색만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저 노란색 입고 나온 사람들이 그 급조해서 만든 단체 이름이 피플 파워예요. 인민의 힘. 피플 파워. 여러분 이 단체 이름 한국에서도 많이 들으셨어요.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영어 명칭이 피플 파워입니다. 인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그 황색혁명에서 노란색도 갖고 오고 단체 이름도 갖고 오고 뭐 많이 갖고 왔어요. 다 필리핀 짝퉁들이에요. 참여연대 단체 영어 단체 이름명 그거 필리핀에서 먼저 한 겁니다. 어쨌거나 자, 이렇게 USIS, 미 문화원의 그 간부들하고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그 주요한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요 간부들이, 주요 미디어의 간부들이 매 거의 굉장히 자주 술 먹고 커피 먹고 밥 먹고 뭐 나쁜 접대가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 얘기하고 헤어지고 이러면 돌아와서 신문 전체를 황색혁명으로 메꾸는 거예요. 일면서부터, 그때는 8면 나올 때인데 일면서부터 한 4면까지를 통으로 깔아요. 1986년 겨울, 1987년 1월에 내가 그거 보고서 야, 이거 혁명 가는구나. 이거 군부정권 무너지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그널 주는 방법이 그런 식이라고요. 아주 합법적으로 줘요. 아니, 와서 밥 먹었잖아. 커피 마셨잖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 했네. 끝. 나머지는 알아서 움직인다니까요. 여기 우리 사회 제도권 상류층들이 그래요. 여기 정치인들, 여기 언론인들, 여기 지식층이 그 모양이에요. 여기 종교계 인사들이. 거기서 딱 깃발 올리면은 쫙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자, 박근혜 대통령 이빨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 초가 되면 모든 신문이 제왕적 대통령. 아니, 그 기준으로 따지면 문재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대통령이라고 까야지. 저건 신적 존재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정도가 휘둘렀던 힘을 박근혜 힘도 못 휘둘렀잖아요. 꼼짝도 못 했잖아요.
그걸 제왕적이라고 했으면은 문재인은 지금 뭐 하나님 할아버지급이에요. 조물주 대통령이라고요. 그렇게 까는 신문 없잖아요. 근데 그냥 80년 초부터 제왕적 대통령 계속 까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걸 둘러싸고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위대한 반란을 일으킨 두 명의 전사가 나오죠. 김무성, 유승민. 튀어나왔을 때 얼마나 박수치고 잘했다 그러고 그랬어요. 조중동 유승민 딸 키워갖고 유승민을 갖다가 갑자기 국민장인이라고 이름 붙여줬잖아요. 그 딸이 이쁘고 참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유승민 사위냐고. 그 보기 싫은 인간에. 나 싫어요. 나 그냥 늘 같이 늙어가는 우리 마누라가 훨씬 좋거든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그따위 개상스런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까지 구역질나게 띄워줬잖아요. 유승민을 국민장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기억하세요? 제가 알기로 동아일보는 확실히 그렇게 불렀고 조선과 중앙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띄웠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당 깨지고 이제 집권당이 이제 약세로 몰리니까 그 다음에 작업이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들 말로 뭐 3년 작업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탄핵 공작해서 몰아붙였잖아요. 그거 누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조중동 메이저 언론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뭐 썩은 미끼도 미끼라면서요. 그래가지고 JTBC 손석희 타블렛 PC 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아예 공소사실에도 포함도 안 되잖아요. 가짜다 이거지. 논의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거는. 논의사항 바뀌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관념은 그것에 의해서 조작돼서 열받아갖고 튀어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괴벨스 같이 그냥 세뇌로 사람 확 잡아 돌린 거죠. 그 작업을 제도권 언론과 제도권 정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했다. 그러면 어디선가 시그널이 왔다고 보인다고요. 그 어디서 왔냐? 오바마 행정부에서 왔고 미 대사관을 통해서 내려졌을 거다라고 봐요. 합법적이죠. 공작한 적 없죠. 돈 준 적 없고 내라나라고 계획서 준 적 없죠. 그냥 만나서 그 박 대통령 좀 혼자서 너무 달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자주 만나서 커피 먹고 밥 먹으면 그 다음에 이 야비한 대한민국의 상류층이라는 것들은 바로 칼 뽑아갖고 그냥 등 뒤 막 쑤시는 거죠. 이제 저거 잡아주게도 된다고. 자, 헌법재판관이 8분. 내가 딱 말해드릴게요. 내가 헌법재판관이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당신들 같이 판단 안 했어요. 내가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 피고라고 부를게요. 피고 박근혜의 죄는 철딱서니 없이 헌법 3조.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전체이며 북한 주민은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흡수통일적 망상을 대통령이란 자가 앞뒤 안 가리고 떠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을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을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근혜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러고 저는 했을 거예요. 그거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박근혜의 죄는 거기 있습니다. 헌법 3조에 매달린 게 박근혜의 죄예요. 헌법 3조를 수호하려고 했던 게 박근혜의 죄예요. 고지식하니까. 그리고 피 속에 이 평양과 이 전체주의와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증오심이 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현실 정치에서는. 자, 현실 정치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흡수통일이다 혹은 북한을 다 접수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을 달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일본 통일에 별로 안 달가워하니까. 중국 달래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안 달가워하니까. 러시아 더 불가능해져요. 러시아 입장에선 대한민국 통일되면 그 기세가 쭉 뻗고 올라와서 시베리아 동부는 캄차카, 오츠크해까지 다 먹히는 거예요. 거기 러시아 사람들 안 와서 살아요. 하지만 이 독하고 빨빨거리는 한국인들은 거기 다 기어 올라가서 이제 붙어서 산다고요. 부산 해운대 광안리 같이 된다고요. 캄차카 반도 끝에 도시 이런 데들이. 사할린의 마그단 같은 그런 항구가 어디 해운대 같이 바뀌고 삼척 묵호 같이 바뀌어요. 한국인들은 안 겁내니까. 혹독한 조건을. 하바롭스크가 막 한국인들로 넘쳐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반대예요. 그럼 좀 핵과 미사일을 없애는 것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우방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냥 앞뒤 안 재고 흡수통일 얘기 막 해버리면 이거 골이 꼬인다고요. 그러니까 저거 드러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거 혹은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박 대통령이 그러한 자신의 흡수통일을 동조해주는 동지적, 사상적 동지적 관계에 있는 정치인, 사상적 동지적 관계에 있는 언론인, 사상적 동지적 관계에 있는 지식인, 사상적 동지적 관계에 있는 시민 운동인사 이런 걸 조직을 못했어요. 식별도 못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피가 고상하니까. 자기 피줄 속에 박혀 있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고지식하게 행동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 정도의 흡수통일을 그런 비전을 가진 정치인 없어요. 제야에서 거의 저 혼자서 저 양반 참 대담한 일 한다라고 했지. 저는 제야니까 아무 소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소리도 제가 제야니까 하지.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달아봐야 앞뒤 살피고 못하죠. 그래서 저는 평생 제야로 살다가 제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저 보세요. 없어요. 정치인 없어요. 언론인 당연히 없죠. 지식인 없죠. 그런 식의 그런 대담한 흡수통일 비전 얘기하는 거는 시민판에 제야에서 알아본 게 저 정도라 그럴까? 저는 그래서 그때 자유통일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탄핵 전국 전에 이게 이상하게 간다. 그래서 자유통일 유권자본부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김무성, 유승민 사고 쳤을 때 4월 달에. 그게 자유본이 돼서 나중에 탄핵 전국 때 그 시위 때 가장 조직화된 시위 양상을 벌였던 데예요. 자, 이제 좀 앞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러면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은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라고 봐요. 여기 이미지 돈키호테 보시죠. 자, 우리는 돈키호테를 흔히 비웃음의 대상으로 봐요. 그 사람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앞뒤 앉아고 막 혼자서 돌격하고 뭐 이런 이미지인데 그게 돈키호테가 왜 돌격했냐고는 생각 안 해봤죠. 기사도 아니에요. 쉬벌리. 기사도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녀린 어린 공주를 모시고 다니는 기사예요. 우리 왕자의 게임 보면 그런 유형의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충성스러운 기사. 그 여기사 하나 신티아인가 철없는 그 큰딸 모시고 다니잖아요. 평생. 그런 이 기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기사의 힘으로 치면 그까지 어린 공주 목딱 잡고 이렇게 비틀면 그냥 목표 분질러서 죽어요. 물리적으로는 자기가 100번 더 강해요. 그러나 자기가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걸 보호하잖아요. 그런 충성이라는 미덕 자체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기사라고요. 돈키호테는 그런 걸 위해서 나섰다고요. 근데 그게 시대랑 안 맞아. 다 우스꽝스러운 배경 아래서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작가 세르반테스는 기사도를 비웃은 걸까요? 아니면 기사도 자체가 없어져 버린 물질주의 사회의 도래를 비웃은 걸까요? 그 작품이 물질 문명이 시작되기 시작한 1605년에 나왔습니다. 돈키호테는 제 눈엔 기사도를 비웃은 작품이 아니에요. 기사도라는 가장 고결한 미덕이 사라져버린 현대 물질 문명을 비웃은 작품입니다.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박성현, 너 지금 21세기인데 뭐 기사도 같은 단어를 얘기해? 예, 얘기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 보수주의 얘기하죠? 보수주의 정치 철학 처음에 창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드먼드 버크죠. 에드먼드 버크가 수없이 기사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에드먼드 버크는 2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당대 사람들이 버크를 조롱했어요. 너 임마 기사도 끝난 지가 언젠데 네가 무슨 돈키호테 제자라고 기사도 얘기하냐고. 우리가 그걸 기사도라고 이름 붙이던 뭐라고 붙이던 자기의 원칙과 생명이 뻗어나가는 길과 자기가 충성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온몸을 던져서 나서는 존재.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요. 박근혜는 최소한 그런 존재입니다. 박근혜는 최소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 돈키호테예요. 그래서 박근혜의 운명은 헌법 3조를 고집한 까닭에 20년, 30년 징역형을 받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상태에서 감옥 속에서 썩음으로써 그 비극성과 운명이 완성되는 존재예요. 애처롭고 슬프지만 비장한 거죠. 대한민국엔 비극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비극적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미학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죠. 자, 그럼 오바마가 그런 짓을 저질러 놨어.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망했어. 클린턴이 떨어졌어.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왔어요. 그럼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미 프레이밍 당해서 급물살을 타고 탄핵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도 오바마 행정부가 뒤에서 불질러 가지고 그거 뒤집어 엎고 박근혜 탄핵에서 구해낸 다음에 그걸 파트너로 삼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키호테적이고 원칙에 충실하고 고지식해갖고 시도 때도 없이 국내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 시민단체 하나도 구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3조 고집하면서 흡수통일 가지고 퍽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 리스크 못 감당합니다. 내버린 거예요, 그냥. 특히 그때 오바마 행정부 초기는 스티브 배넌이라고 미국 고립주의 노선을 강력하게 주장한 굉장히 사나운 미국 제일주의자, 미국 백인 국가주의자가 백악관을 흔들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죠, 카드를. 그래서 제가 그게 언젠가 감옥에서 나와서 스티브 배넌이 뭐 일본에 왔는데 우리 쪽 우파 사람들이 배넌은 우파의 친구니까 만나러 간다고 같이 뭐 가자고 전화했길래 내가 너희나 잘 가라. 나 안 간다. 너희 잘 가. 배넌을 만나서 뽀뽀라든 쎄쎄쎄르라든 뭐라든 이건 니들 알아서 해. 거길 내가 왜 가냐. 이런 사정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보죠. 이제 그러면 이제 탄핵도 결국 선택을 한 거고 문재인 정부의 등장도 선택을 한 거예요. 혹은 방조했거나 혹은 방치한 거라고요, 미국이. 두 정부에 걸친 그 시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전횡을 저질러 오고 거의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을 거의 아작을 내고 국민을 전부 개돼지로 만들고 있고 도대체 이거를 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참냐 혹은 왜 방조하냐 왜 방치하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달리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적을 속으려면 우리 편부터 속여야 돼요. 손자병법인가 어디 나오잖아요. 뭐냐면 트럼프는 미국의 언론, 미국의 여론, 미국의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의회 전체 이거를 장악하는 게 맨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 앞에는 중국, 러시아를 장악하고 설득하는 게 그 다음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관문이에요. 그 앞에는 국제사회 전체를 설득하는 게 그 앞이에요. 국제사회 일반,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좀 중립화시키거나 조금 손을 딱 비틀어서 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는 미국의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포함한 미국 의회 전체, 미국의 여론 전체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장악하는 것. 이 과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군사 포위와 경제 봉쇄를 통해서 북한 경제와 북한 그 체제에 금이 가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화병이 이렇게 있어. 제가 여기 똥 쳐서 금이 갔어. 이 금이 번져갖고 화병 전체에 실금이 퍼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시간이라는 함수가 있다고요. 그럼 시간 함수를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벌어야 드디어 김정은이 꼼짝달싹 못하게 딱 여길 조이는 게 다 완성된다고요. 이 소나구지의 힘의 절반은 미국의 여론과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 전체가 트럼프의 대북 정책 지지를 하는 대로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끝에. 맨 마지막은. 그거 지난달 말 이번 달 초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마음 놓고 청기누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시간 벌어주는 삐끼, 연막탄이 누구냐? 문재인이에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김정은을. 관련된 당사국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문재인 이 대통령의 그 치적을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그동안 삐끼, 미끼,
연막탄 역할을 하시느라 정말 욕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삐끼, 미끼, 연막탄의 역할 끝나가고 있다고 봐요. 다 조였는데요. 다 조였다고요. 다 조였고 이제 김정은이 깨달으니까 발작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북 최고위 회담 캔슬하겠다는 등 미국이 뭐 이미 승전국인 것처럼 막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 취소하겠다는 등 이제 날뛰기 시작하잖아요. 날뛰어봤자죠. 날뛰어봤자죠. 이미 미국의 여론과 미국의 민주당까지 나서서 야 요번에 미안한데 이거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둘이에요. 털리든지 따이든지.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급속 CVID 로드맵에 사인을 해서 털리든지 아니면 그걸 거부하다가 목이 따이든지. 털리든지 따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털릴 거냐 따일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딱 왁구가 다 짜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왁구 다 짜이니까 저도 이제 편하게 임금 연기는 당나귀기 그거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선택이었어. 이런 천기누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러면 이미 다 세팅 끝났으니까. 제가 이 말 참느라고 지금 한 7, 8개월 고생했어요. 미국이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 잘못하면은 저놈들이 알면 안 속을 거 아니야. 이젠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떠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천기누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그렇게 한국이 망가져야 여기 국내 정치가 망가지고 여기 자유민주 세력이 치욕을 당하고 밟히고 그래야 김정은이가 속아요. 그래서 시간을 준다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과 같은 결기를 부리고 발작을 1년 전에 일으켰으면요. 미국 굉장히 골아파요. 아직 준비가 덜 끝났거든. 군사도 아직 지금 그동안 어마어마한 물자와 군사력이 이미 한국 곳곳에 또 일본에 엄청 와 있을 거라고요. 이미 준비 다 끝냈을 거라고. 로지스틱스도 물류도 모든 시나리오 다 준비 끝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걸 다 준비했다고요. 국제사회 다 따두겨 놨고 중국과 러시아도 적당히 이제 그 협박할 수 있는 그 요소에 딱 다 침 놔놨고 그 다음에 미국 의회, 미국 민주당 전폭적인 지지하게 만들어 놨고 아무리 트럼프가 믿고 트럼프랑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는 미국 언론이지만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의 대북 전략을 간단하죠. 맥시멈 프레셔에서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CVID 로드맵을 이끌어내든가 그거 거부하면 예방전쟁으로 패든가 둘 중에 하나 결판 내겠다는 게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잖아요. 그걸 미국의 모든 언론과 지식인이 사실상 거의 다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이제. 그 시간 동안 지난 한 1년 한 2,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는 뭐 게임 다 끝난 거예요. 다 세팅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게 평양이 본교에도 그렇게 뭐 흡수통일 헌법 3조식으로 바로 안 와요. 오히려 헌법 3조 고쳐야 될 일이 벌어져요. 북한에 거기가 또 하나의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이행하는 한 유엔 깃발 아래 한 4, 5년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헌법 3조를 고쳐야겠죠. 그러나 그게 그 2,500만 주민이 70년 만에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인간으로서 부활되기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참 울먹울먹하고 그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의 그 한국인의 한반도의 한국인의 뿌리라는 건 2만 년, 3만 년짜리라서요. 두 개의 자유민주 코리아가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통일의 길이 아니라 좀 다른 식의 우회의 길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머리, 지식, 담론, 또 그런 조직, 시민 정치 조직, 유권자 조직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엮여져서 이제 준비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준비 없지만 그렇게 그 비관하지 않아요. 한국인들 한번 감 잡으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엄청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런 준비해내는데 10년 걸릴 거 여기 한번 딱 감 잡으면 한 2년 만에 1년 만에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말하면 이 탄핵과 문재인 집권 그리고 깡통좌파의 독재 상태 이거는 그래서 망가진 대한민국 이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평양 붕괴를 위한 미끼이자 삐끼이자 연막탄이다. 이제 이 미끼 삐끼 연막탄의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 왜냐? 평양 붕괴 이제 목전에 닥쳤으니까 이제 세팅 다 끝나갔으니까. 우리가 천한 역할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민초들이 자유시민 민초들이 그 불만이세요? 그 지금부터 반미 운동할까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공짜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반쪽 70년 먹은 반쪽을 구해내는 판에 우리가 뭐 천안 광대지 좀 했다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겠어요. 그런 일만 벌어지면 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 고생해 오신 깡통좌파님들 또 문재인 정부께 저기 뭐 시 한 수, 산문시 한 수 바치는 걸로 오늘 프로그램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 깡통좌파는 전횡을 즐기고 있지. 미국은 너희를 방치하고 있지. 너희 깜냥에는 너희 힘이 강하고 미국이 약해서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겠지. 그래? 미국이 너희를 왜 방치하고 있을까? 평양 붕괴가 목표이기 때문이야. 한편으로는 평양의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미끼와 연막탄이 필요한 거잖아.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붕괴 그날 전후에 흡수통일 우파 민족주의가 앞뒤 못 가리고 날뛰는 일이 없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를 방치하고 있는 거야. 너희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너희의 전행이 가혹하면 가혹해질수록 나는 평양 붕괴를 더욱더 강렬하게 예감해. 그래, 너희의 번영은 바로 평양 붕괴를 가리키는 바로미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그래, 많이 번영하렴. 많이 즐기렴. 많이 우리를 짓밟으렴. 우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싹은 더 세게 밟아줄수록 좋아. 아, 우리가 마조키스트인 것일까? 감사합니다.